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8번째 이야기 8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8편의 이야기는 정의란 무엇인가 5강 중요한 것은 동기다. 중요한 것은 동기다. 임마누엘 칸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칸트의 권리 옹호. 중요한 것은 동기다. 임마누엘 칸트. 보편적 인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공리주의자는 아닐 것이다. 모든 인간은 그가 누구든 어디에 살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면 단순히 집단적 행복의 도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행복의 도시를 위해 지하실에서 영양실조로 쇠약해져가는 아이의 이야기를 떠올려보라. 인간을 존중하면 정기적으로는 공리가 극대화된다는 이유로 인권을 옹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권리를 존중하는 이유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고통을 안겨준 행위를 비난하되 전체 공리가 줄었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과 그런 행위는 기본적으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아이에게 부당한 처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다르다. 권리가 공리에 좌우되지 않는다면 권리의 도덕적 근거는 무엇일까? 여기에 자유지상주의자들이 한 가지 답을 제시한다. 개인은 타인의 행복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자기 소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내 삶, 내 노동, 나라는 인간은 오직 내게만 속한다. 사유가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꾸준히 거론되는 자기 소유라는 개념에는 열렬한 자유지상주의자만이 찬성할 수 있는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 즉, 나고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없는 자유시장,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동선을 장려할 거의 모든 수단을 배제하는 채소국가, 합의를 완벽한 행위로 칭송하여 합의한 식인 행위나 노예매매처럼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마저 인정하는 사고방식이다. 소유권과 제한된 정부를 지지한 위대한 이론가 존 로크도 무한정 자기 소유 권리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는 우리의 삶과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처분해도 좋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그러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하는 로크의 이론은 하느님을 끌어들이는 탓에 종교적 단정에서 벗어나 권리의 도덕적 근거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문제가 된다. 칸트의 권리 옹호. 칸트의 권리 옹호. 임마누엘 칸트는 의무와 권리에 대해 다른 어떤 철학자보다 분명하고 영향력 있는 설명을 제시한다. 그의 설명은 우리는 자신을 소유한다거나 우리 목숨과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장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우리는 존중받아야 하는 존엄성을 지닌 이성적 존재라는 생각에 기초한다. 칸트는 1724년에 동프로이센의 퀘니히스베르크에서 태어나 80여 년 뒤에 그곳에서 사망했다. 그의 집안은 그다지 부유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마구를 만드는 사람이었고 어머니, 부모님 모두 개신교 경건주의자들이어서 종교적인 내면의 수행과 선행을 강조했다. 칸트는 퀘니히스베르크 대학에 16살 때 입학했으며 성적도 우수했다. 한때 가정교사를 하다가 31살에 처음 강단에 섰다. 기본급 없이 수강 신청한 학생 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 강사였다. 그는 인기가 좋은 데다 부지런해서 일주일에 강의를 20개나 소화했는데 형이상학, 논리학, 윤리학, 법학, 지리학, 인류학 등 주제도 다양했다. 그의 나이 57이던 1781년에는 첫 번째 주요 저서인 순수 이성 비판이 출간되었다. 데이비드 훔과 존 로크의 경험론에 도전한 책이다. 그리고 4년 뒤에는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를 출간했는데 도덕 철학에 관한 그의 여러 저서 중 첫 번째 책이다. 제러미 벤담의 도덕과 입법의 원리 1780년 출간된 지 5년 뒤에 나온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에서 칸트는 공리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한다. 그는 도덕이란 행복 극대화를 비롯한 어떤 목적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도덕은 인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다.
도덕 형이 상학의 기초는 미국 독립혁명 1776년 직후에 그리고 프랑스 혁명 1789년 직전에 나왔다. 두 혁명의 정신적 도덕적 파장과 더불어 이 책은 18세기 혁명가들이 인권이라 부른 것과 오늘날의 우리가 보편 인권이라 부르는 개념에 막대한 토대를 제공한다. 칸트의 철학은 어렵다. 하지만 질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공을 들인 만큼 결실은 상당하다. 도덕 상이학의 기초는 중대한 질문을 다룬다. 도덕의 최고 원칙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자유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칸트의 답은 이후 도덕 정치 철학에 줄곧 나타났다. 그러나 칸트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비단 그의 역사적 영향력 때문만이 아니다. 칸트의 철학을 훑어보기란 처음에는 염두가 나지 않지만은 그의 철학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도덕과 정치에 관한 사고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칸트를 이해하는 것은 철학을 이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적 삶의 핵심 사고방식을 살펴보는 일이기도 하다.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현대의 보편 인권 개념을 예고한 것이다. 나아가 자유에 대한 그의 설명은 정의를 주제로 한 오늘날의 논쟁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이 책 도입부에서 정의를 이해하는 데 세 가지 방식을 구별해 소개했다. 그중 하나는 공의주의 시각으로 이에 따르면 정의의 개념을 규정하고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결정하려면 사회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한다. 두 번째는 정의를 자유와 연관시키는 시각으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관련 예시를 제시한다. 이들은 소득과 부의 공정한 분배란 규제 없는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의 자유로운 교환이라고 말한다. 이들이 주장에 따르면 시장을 규제하는 행위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부당하다. 세 번째는 정의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는 것, 즉 재화를 분배해 미덕을 보상하고 장려하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미덕을 기초로 삼는 사람은 정의를 좋은 삶에 관한 고찰과 연관짓는다. 칸트는 첫 번째 시각 행복 극대화와 세 번째 시각 미덕 장려를 거부한다. 둘 중 어느 것도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정의와 도덕을 자유와 연관시키는 두 번째 시각을 열렬히 옹호한다. 그가 내세우는 자유는 까다롭다.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행사하는 선택의 자유보다 훨씬 더 까다롭다. 칸트는 우리가 흔히 시장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자유에는 애초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욕구를 충족하는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자유에 관한 칸트의 숭고한 성찰을 만날 것이다. 그 전에 그가 정의한 도덕과 행복 극대화의 문제로 여기는 공리주의 사고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부터 알아보자. 행복 극대화의 문제점. 행복 극대화의 문제점. 칸트는 공리주의를 거부한다. 공리주의는 권리를 따질 때도 최대 행복에 기여하는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탓에 권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연히 생기는 욕구에서 도덕 원칙을 끌어내려 함으로써 도덕을 생각하는 방식부터 그르친다. 많은 사람에게 쾌락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옳다고 할 수는 없다. 다수가 특정 법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을 정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아무리 열렬히 지지한다 해도 그렇다. 칸트의 주장에 따르면 도덕은 사람들이 특정한 시기에 드러내는 흥미, 바람, 욕구, 기호 같은 경험적 요소에만 좌우될 수 없다. 이러한 요소들은 가변적이고 우연적이라서 보편 인권 같은 보편적 도덕 원칙이 되기 어렵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 도덕 원칙을 기호나 욕구를 바탕으로 심지어 행복을 바라는 욕구를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도덕의 진실을 오해하게 된다는 점이다. 공리주의가 말하는 행복 원칙은 도덕성 확립에 어떤 식으로든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를 선하게 만드는 것과 사뭇 다른 일이며
이익 추구에 신중하거나 약삭 빠르게 하는 것은 덕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과 다른 일이기 때문이다. 도덕을 사람들이 흥미와 기호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도덕의 위험이 땅에 떨어진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하고 계산에만 밝은 사람이 되게 할 뿐이다. 우리 바람과 욕구가 자격미달이라면 대체 무엇이 도덕의 기초란 말인가? 한 가지 가능한 답은 하느님이다. 하지만 그것은 칸트의 대답이 아니다. 그는 비록 그리스인이기는 했지만 도덕의 기초를 신선 권위에서 찾지 않는다. 칸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순수 실천 이성을 연습하여 도덕의 최고 원칙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가 이성으로 어떻게 도덕법에 도달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면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과 자유롭게 행동하는 능력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게 칸트의 생각이다. 칸트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신을 소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자율적 존재이며 자유롭게 행동하고 선택할 능력이 있다. 칸트는 우리가 늘 이성적으로 행동하며 자율적으로 선택한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더러는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 그는 단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능력이 있으며 이는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뿐이다. 그는 이성적 능력이 우리 능력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한다. 우리는 쾌락과 고통을 느낄 능력도 있다. 그는 우리가 이성적 동물일 뿐만 아니라 지각력 있는 동물이라고 말한다. 칸트가 말하는 지각력이란 감각과 능력에 반응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벤담도 옳지만은 절반만 옳을 뿐이다. 벤담은 우리가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는 옳은 이야기다. 그러나 쾌락과 고통이 우리 통치권자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칸트는 이성이야말로 적어도 때로는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성이 우리 의지를 통치할 때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욕망에 내몰리지 않는다.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 두 가지 능력이 합쳐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존재가 된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단지 식욕만을 느끼는 동물에서 벗어난다. 칸트의 세 번째 이야기.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칸트의 도덕 철학을 이해하려면 그가 말하는 자유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자유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칸트의 생각은 다르다. 그가 생각하는 자유는 좀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개념이다. 칸트의 논리는 이렇다. 다른 동물처럼 쾌락이나 고통, 회피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식욕과 욕구의 노예로 행동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은 우리밖에 주어진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허기를 달래려고 이 길로 가고 갈증을 해소하려고 저 길로 간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을 어떤 맛으로 주문할지 결정한다고 치자. 초콜릿, 바닐라, 아니면 에스프레소와 바삭한 과자를 얹은 아이스크림. 이는 언뜻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어떤 맛이 내 기호에 가장 맞는지 파악하는 행위며 여기서 내 기호는 애초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칸트는 기호를 충족하는 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다. 다만 이때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미 결정된 내용에 따라 행동할 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바닐라보다 에스프레소와 과자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는 욕구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욕구일 뿐이다. 몇 년 전 스프라이트 음료는 다음과 같은 광고 문구를 선보였다. 당신의 갈증에 복종하라. 스프라이트는 광고에 물론 우연이지만은 칸트의 통찰력을 담았다. 내가 스프라이트 또한 펩시콜라나 코카콜라 캐나를 집어들 때면은 자유가 아니라 복종을 실천하는 셈이다. 그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는 욕구에 반응하고 내 갈증에 복종하는 행위다. 사람들은 흔히 천성과 교육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논쟁을 벌인다. 스프라이트를 또는 다른 음료를 먹고 싶다는 욕구는
유전자에 새겨진 욕구일까? 아니면 광고에 자극받은 욕구일까? 칸트가 생각하기에 이 질문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다. 내 행동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것이든 사회학적으로 훈련된 것이든 진정으로 자유로운 행동은 아니다. 칸트에 따르면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전성이나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부여된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칸트가 말한 자율적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반대 개념과 대조하는 것이다. 칸트는 타율이란 말을 만들어 이를 포착했다. 내가 타율적으로 행동한다면 내 밖에 주어진 결정에 따라 행동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해보자. 당구공을 손에서 놓으면 공은 땅에 떨어진다. 이것은 공의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다. 공의 움직임은 자연법칙,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에 지배받는다. 내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떨어진다고 또는 떠밀렸다고 가정하자. 땅으로 돌진하는 나를 보고 내가 자유의지로 행동한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 움직임은 당구공처럼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이번에는 내가 다른 사람 머리 위로 떨어져 그 사람이 죽었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그 불행한 죽음에 도덕적 책임이 없을 것이다. 당구공이 높은 곳에서 누군가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고 해서 당구공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두 가지 경우에 떨어지는 물체, 즉 나와 당구공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둘 다 중력의 법칙에 지배받는다. 여기에는 자율이 작용하지 않았기에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기서 자율로서 자유와 칸트가 말하는 도덕의 연관관계를 볼 수 있다. 자유로운 행동은 주어진 목적에 걸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를 선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만이 할 수 있고 당구공은 그리고 대부분의 동물은 할 수 없는 선택이다. 세 번째 이야기, 사랑과 사물. 칸트의 사랑과 사물. 새벽 3시 대학에서 같은 방을 쓰는 친구가 당신에게 묻는다. 왜 늦게까지 안 자고 앉아서 철로를 이탈한 전차의 도덕적 딜레마를 고민하냐고? 윤리 101조에 관한 보고서를 잘 쓰려고? 왜 잘 써야 하는데? 학점을 잘 받으려고? 학점에 왜 신경을 쓰는데? 투자금융 쪽에 일자리를 얻으려고? 왜 투자금융에서 일자리를 얻지? 헤지 펀드 매니저가 되려고? 왜 하필이면 헤지 펀드 매니저야? 돈을 많이 벌려고? 돈은 많이 벌어서 뭐하게? 내가 좋아하는 바다 가재를 자주 먹으려고? 어쨌거나 나는 지각 있는 동물이거든. 그래서 밤늦게까지 철로를 이탈한 전차를 고민하는 거야. 칸트라면 타율적 결정이라 부를 예다. 즉 이것을 위해 저것을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 행동하기로 결정한다. 타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 밖에 주어진 목적을 위해 행동한다는 뜻이다. 이때 우리는 추구하는 목적의 주체가 아니라 도구가 된다. 칸트가 말하는 것은 이와 정반대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즉 자신에게 부여한 법칙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행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저 밖에 주어진 목적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덕에 인간의 삶은 특별한 존엄성을 지닌다. 바로 이것이 사랑과 사물의 차이점이다. 칸트 생각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인간을 목적으로 취급한다는 뜻이다. 공리주의처럼 인간을 전체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덩치 큰 사람을 밀어떨어뜨려 철로를 가로막는 행위는 그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지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하는 것은 아니다. 밀 같은 계몽적 공리주의자들도 그 남자를 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 공리가 줄어드는 부차적 효과를 염려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제 다리 위에 서 있기를 두려워할 테니까. 하지만 칸트는 그것이 남자를 밀지 않는 이유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여전히 희생자가 될 사람을 도구이자 물건이며 타인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 사람이 살아있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주저없이 다리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무엇이 특정 행동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걸까? 이 의문을 품다 보면 칸트의 유난히 까다로운 자유의 개념에서 역시 까다로운 도덕의 개념으로 옮겨가게 된다. 칸트의 도덕이란 무엇인가? 동기를 찾아라. 도덕이란 무엇인가? 동기를 찾아라. 칸트에 따르면 어떤 행동의 도덕적 가치는 그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 있다. 중요한 것은 동기이며 그것은 특별한 종류라야 한다. 중요한 건 옳은 일을 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옳기 때문이라야지 이 이면에 숨은 동기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 선한 의지가 선한 까닭은 그것이 어떤 효과나 결과를 낳아서가 아니라고 칸트는 말한다. 그것은 널리 인정받든 그렇지 않든 그 자체로 선하다. 비록 이 의지가 원래 의도를 널리 퍼뜨릴 힘이 매우 부족하다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를 얻을 수 없다 해도 그것은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를 지닌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선하려면 도덕법에 순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도덕법 그 자체에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행동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동기는 의무인데 칸트가 말하는 의무 동기란 올바른 이유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칸트는 단지 의무 동기만이 어떤 행동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한다고 말할 뿐 우리에게 특별히 어떤 의무가 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도덕의 최고 원칙이 무엇을 명령하는지도 말해주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어떤 행동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할 때 그 동기를 따질 뿐 결과를 따지지 않는다고 말할 뿐이다. 만약 의무가 아닌 다른 동기로 이를테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이라면 그것은 도덕적 가치가 부족한 행동이다. 비단 내 이익만이 아니라 내 바람, 욕구, 기호, 식욕을 채우려는 모든 시도도 마찬가지다. 칸트는 자신이 끌림 동기라는 것을 의무 동기와 대조해 비교한다. 그러면서 의무 동기에서 나온 행동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다음 이야기는 칸트의 계산적인 가게 주인과 바른 거래 사무고. 계산적인 가게 주인과 바른 거래 사무고. 칸트는 의무와 끌림의 차이를 보여주는 몇 가지 예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신중한 가게 주인의 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이를테면 어린 아이가 가게에 돌아 빵을 사려고 한다. 주인이 원래 빵값보다 돈을 더 받아 바가지를 씌워도 아이는 그 사실을 모를 것이다. 하지만 주인은 아이에게 그렇게 이용한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소문이 퍼져 장사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값을 부른다. 이때 가게 주인은 옳은 일을 했지만 그 이유는 옳지 않다. 그가 아이와 정직하게 거래한 유일한 이유는 자신의 평판 때문이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 정직하게 행동했을 뿐이다. 따라서 가게 주인의 행동은 도덕적 가치가 부족하다. 칸트가 예로 든 신중한 가게 주인을 오늘날의 예에서 잡는다면 뉴욕 바른거래 사무국의 사업 모집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바른거래 사무국은 회원을 모집할 때 정직이 최선의 수단이다. 아울러 최대 수익을 올리는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뉴욕타임스에 전면 광고를 실는다. 광고 내용에서도 그 동기가 분명히 드러난다. 정직, 그것은 다른 어떤 자산보다 중요합니다. 신뢰, 개방, 공정한 가치를 바탕으로 한 기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른거래 사무국을 지지하는 까닭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요. 그리고 이익을 가져가세요. 칸트는 바로 바른거래 사무국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정직한 거래를 장려하는 것은 칭찬할 만하니까. 하지만 정직을 위한 정직과 이해 타산을 따지는 정직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정직은 원칙을 고수하는 자세이고 두 번째 정직은 타산적인 신중한 자세다. 칸트는 원칙을 고수하는 자세만이 행동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유일한 동기인 의무 동기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다른 예도 생각해보자. 몇 년 전 맨델랜드 대학은 만연한 시험 부정행위와 전쟁을 벌이면서 학생들에게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다.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서명한 학생에게는 동네 상점에서 10에서 25센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나눠 주었다. 동네 피자 가게에서 할인받을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학생이 몇 명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매수된 정직한 도덕적 가치가 부족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할인 혜택이 부정행위를 줄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제기되는 도덕적 의무는 할인 혜택이나 금전적 보상에 자극받은 정직이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칸트는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예는 의무 동기만이, 즉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 옳기 때문인지 유용하다거나 편리해서가 아닐 때만이 그 행동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칸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그러나 이제 살펴볼 두 가지 예는 그러한 칸트의 주장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목숨 보존하기. 우선 칸트가 우리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의무라고 생각한 것과 관련된 예를 살펴보자. 사람들은 대개 살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의무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조심하는 행동에는 도덕이랄 게 별로 없다. 안전띠를 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점검하는 일은 타산적인 신중한 행동이지 도덕적 행동은 아니다. 행동의 동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도 많다는 사실을 칸트도 인정한다. 그리고 의무 동기와 끌림 동기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는 사실 또한 인정한다. 그 요점은 의무 동기만이 행동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살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대개 삶을 좋아해서지 그게 의무라서가 아니다. 칸트는 여기서 의무 동기가 나타나는 예를 제시한다. 가령 희망을 잃은 비참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절망에 찬 이 사람은 살고 싶은 욕구가 없다. 이 사람이 마음이 끌려서가 아니라 의무감에 삶을 보존하는 의지를 다진다면 그의 행동에는 도덕적 가치가 있다. 칸트는 비참한 사람만이 목숨을 보존하는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올바른 이유로, 그러니까 어떤 의무감에서 삶을 사랑하고 보존할 수도 있다. 자신의 삶을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인식하고 그 이유를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계속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 해도 삶을 보존하는 행위의 도덕적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는다. 도덕적인 인간 혐오자. 다음 이야기는 도덕적인 인간 혐오자입니다. 칸트의 견해에서 가장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은 타인을 도울 의무에 관한 것이 아닐까 싶다. 어떤 사람이 이타적이다. 이들은 타인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그들을 도우면서 쾌락을 느낀다. 칸트가 생각하기에 동정심에서 나온 행동은 아무리 옳고 아무리 다정해도 도덕적 가치가 떨어진다. 우리 통념과 반대가 아닌가. 타인을 도우면서 쾌락을 느끼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던가. 칸트는 선한 사람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칸트도 동정심에서 우러난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타인을 도울 때 쾌락을 느끼는 선한 동기와 의무 동기를 구별한다. 그리고 의무 동기만이 그 행동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이타주의자의 동정은 칭찬과 격려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존중받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선행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칸트는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한다. 즉, 이 이타주의는 불행히도 어느 날 인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연민과 동정이 메마른 인간을 혐오자가 된다. 그러나 이 냉정한 영혼은 자신의 무관심을 떨쳐내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 내키진 않지만 순전히 의무감에서 타인을 돕는 것이다. 이때 비로소 그의 행동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결론이 어째 좀 유별나다. 그렇다면 칸트가 인간 혐오자에게 도덕적 본보기라는 가치를 부여했다는 것일까? 엄밀히 말해 그건 아니다. 옳은 일을 하며 쾌락을 느낀다고 해서 그 행동의 도덕적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는다. 중요한 점은 선의의 동기가 그 행동이 옳기 때문이라야지 쾌락을 주기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철자 맞추기 대회 용.
다음 이야기는 철자 맞추기 대회의 용어. 몇 년 전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국 철자 맞추기 대회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해보자. 13살 남자아이가 에콜라리아의 철자를 맞춰야 했다. 한번 들은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성향을 뜻하는 말이다. 아이는 철자를 틀렸지만 심사위원이 잘못 알아듣고 맞다고 하는 바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아이는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고 심사위원에게 솔직히 털어놨다. 그리고 그는 결국 탈락했다. 다음날 신문은 머릿기사로 이 정직한 아이를 철자대회 용이라고 칭송했고 아이 사진이 뉴욕타임스에 실렸다. 심사원이 저더러 아주 정직하다고 했어요. 아이가 기자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동기부여를 밝혔다. 더러운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철자대회 용의 이 말을 읽었을 때 나는 칸트라면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했다. 더러운 인간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물론 끌림이다. 따라서 그것이 이 아이가 진실을 말한 동기였다면 아이 행동의 도덕적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건 너무 가혹해 보인다. 그렇다면 감정이 없는 사람만이 도덕적 가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칸트가 그렇게 생각했을 리 없다. 아이가 진실을 말한 유일한 이유는 죄의식을 표하기 위해서였거나 실수가 발각되었을 때 부정적 여론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다면 그 행동에는 도덕적 가치가 부족하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행동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했다면 아이의 행동은 그에 따르는 쾌락이나 만족과는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이 된다. 옳은 이유로 옳은 행동을 했다면 그때 기분이 좋았다고 해서 도덕적 가치가 떨어지진 않는다. 칸트가 말한 이타주의자도 마찬가지다. 타인을 돕는 이유가 단지 그 행위에서 느끼는 쾌락 때문이라면 그 행동엔 도덕적 가치가 부족하다. 그러나 타인을 도울 의무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면 거기서 쾌락을 느낀다고 해서 도덕적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는다. 물론 현실에서는 의무와 끌림이 공존할 때가 많다. 타인의 동기는 말할 것도 없고 내 동기는 무엇인지 가려내기 힘든 경우도 많다. 칸트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정한 인간 혐오자만이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인간 혐오자로 예로 든 이유는 동정이나 연민에 구애받지 않고 의무 동기만을 따로 떼어 생각해 보기 위해서다. 의무 동기를 살펴본다면 선행 가운데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특징, 그러니까 결과가 아닌 원칙을 찾아낼 수 있다. 도덕의 최고 원칙은 무엇인가? 다음 얘기는 도덕의 최고 원칙은 무엇인가? 도덕이 의무감에서 행동하는 것이라면 의무의 필수 조건을 밝히는 일이 남는다. 칸트에서 이를 파악하는 것은 곧 도덕의 최고 원칙을 파악하는 것이다. 도덕의 최고 원칙은 과연 무엇인가? 칸트가 도덕 형이사학의 기초에서 추구하는 목표도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칸트가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인 도덕, 자유, 이성을 어떻게 연관짓는지 살펴본다면 칸트의 대답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 개념들을 대조 또는 이원론으로 설명한다. 여기에는 전문 용어도 포함되지만 대조되는 이 용어들에서 유사점을 발견한다면 칸트의 도덕 철학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보아도 좋다. 그럼 여기서 몇 가지 대조되는 용어를 기억해 두자. 대조 1. 도덕, 의무 대 끌림. 대조 2. 자유, 자율 대 타율. 대조 3. 이성, 정언 명령과 가언 명령. 의무와 끌림이라는 첫 번째 대조는 이미 살펴보았다. 단지 의무 동기만이 어떤 행동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가지 대조를 설명해 보겠다. 두 번째 대조는 내 의지가 결정되는 방식인 자율과 타율이다. 칸트에 따르면 내 의지가 자율적으로 결정될 때만이, 그러니까 내 의지가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에 지배될 때만이 나는 자유롭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흔히 자유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 욕구를 방해받지 않고 추구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칸트는 이러한 생각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다. 애초에 그러한 욕구를 직접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욕구를 추구한다고 해서 어떻게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칸트는 자율과 타율을 대조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다.
내 의지가 타일적으로 결정된다는 말은 내 외부에서 결정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때 어려운 질문이 하나 생긴다. 자유가 내 욕구와 끌림을 따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외부 영향으로 결정되는 욕구나 끌림에서 나오지 않던가? 그 답은 결코 명확하지 않다. 칸트가 관찰하기로는 자연의 모든 것은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자연스러운 필요한 법칙, 물리법칙, 인과 법칙 등 여기에는 우리도 포함된다. 우리도 어쨌거나 자연의 존재니까 인간이라고 자연 법칙에서 예외일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능력이 있다면 물리법칙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따라 행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칸트는 모든 행동이 특정 법칙에 지배된다고 주장한다. 우리 행동이 물리법칙에만 지배된다면 우리는 당구공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능력이 있다면 저절로 주어진 법칙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법칙이 어디서 나올까? 칸트의 답은 이성이다. 우리는 감각이 전달되는 쾌락과 고통에 지배되는 감각적 존재일 뿐 아니라 이성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존재다. 만약 이성이 우리 의지를 결정한다면 그 의지는 자연이나 끌림의 명령에 구애받지 않는 선택의 힘이 될 수 있다. 칸트가 늘 이성이 의지를 지배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자.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면 이성이 내 의지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뿐이다. 물론 인간에게 이성적 능력이 있다고 말한 철학자는 그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이성에 대한 칸트의 생각은 자유와 도덕에 대한 생각만큼이나 무척 까다롭다. 공리주의자를 포함한 경험론자에게 이성은 전적으로 도구의 개념이다. 이성은 특정한 목적, 그러니까 이성이 제공하지 않는 목적을 추구하는 방법을 찾게 해준다. 토머스 홉스는 이성을 욕구를 찾는 정찰병이라 불렀고 데이비드 훔은 열정의 노예라고 불렀다. 공리주의자들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보았지만 이때의 이성은 도구로서의 이성이다. 이들은 이성의 역할을 어떤 목적이 추구할 가치가 있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생긴 욕구를 충족하여 공리를 극대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보았다. 칸트는 이성이 이러한 부차적 역할을 할 뿐이라고 생각을 거부한다. 그에게 이성은 한낱 열정의 노예가 아니다. 칸트는 만약 모든 이성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본능에 따를 때 더 잘 살까라고 말한다. 칸트는 도덕과 관련된 실천 이성을 도구로 여기지 않고 어떤 경험적 목적에도 상관이 없이 선언적으로 정해지는 순수 실천 이성으로 여긴다. 정의란 무엇인가? 8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